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프 루드의 불안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뇌과학. 이 책에서는 이 공포와 불안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공포와 불안의 의식적인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그 주관적인 느낌들, 그것과 우리가 어떤 공포의 대상을 봤을 때, 뱀을 봤을 때, 뭐 사자를 봤을 때 만났다 이럴 때 몸이 얼어붙잖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얼어붙는 이런 방어 행동의 발현, 요 두 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에는 각기 다른 뇌회로가 관여함으로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이 둘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두 회로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위협적인 그림을 봤다고 해보죠. 그래도 사람들은 공포를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편도는 활성화되고 호흡, 심박이 빨라지며 동공이 커지는 것 같은 신체 반응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들은 공포를 의식적으로 느끼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위협의 감지와 이에 따른 이 몸의 자동적인 반응이 우리의 의식적인 자각과는 별도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공포와 불안을 의식적인 느낌이라고 설명을 했고, 따라서 공포와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포, 불안, 그 밖의 정서들이 의식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위험을 마주하고서 얼어붙는다. 그 다음에 도망칠 때 주로 두려움을 느낀다. 여기서 얼어붙는 것은 비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좀 더 근본적인 처리 과정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의식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이 비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이 처리 과정 역시 정서적 느낌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은 의식적인 느낌을 형성하기 위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진화되었다. 그래서 이 비의식적인 처리 과정에 정서라는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식적인 경험, 그다음에 정서 이런 거를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비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또는 이 근본적인 처리 과정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비의식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때 공포의 느낌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에서 우리가 자극을 실제 자각하지 못하고 공포를 전혀 느끼지 못해도 편도는 위협을 처리하고 조건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결론과 일치하는 사례로 우리는 흔히 무의식적으로 무언가에 반응하고 나중에야 위험의 현존을 알아차리곤 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참고 사례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센스 메이킹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는 동료와 직원들에게 목, 허리, 머리, 위장 등 어느 부위의 반응을 참고할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지 물으며 자신은 요통을 느끼거나 잠을 설쳤을 때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또 다른 투자자는 호흡기 감염을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귀중한 소프트 데이터를 삼기도 한다. 그래서 부채를 많이 끌어다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부채의 과도한 정도를 자기가 호흡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참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의에서 기침을 하면은 소로스, 이거는 이제 조지 소로스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각 위험을 줄일 때가 된 건가? 라고 묻는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의식적인 처리 과정을 공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 자극이 공포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공포 반응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협 자극이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방어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위협이나 방어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동반하는 그런 처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뜻하는 공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불안의 느낌이 불안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 및 생리 증상을 제어하는 것 이상의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면 이 별개의 메커니즘을 인정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이 공포의 감정이 이 1단계에서 오느냐, 2단계에서 오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치료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 조지 프루드의 EBS 강연이 있거든요. 굉장히 짧고 함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각을 느꼈을 때 이 감각 정보가 우리 뇌 안에 피지를 거치지 않고 시상에서 바로 편도체로 이동하는 빠른 경로가 있다. 그래서 감각정보 시상 편도체에 빠른 경로가 있고, 그다음에 감각정보 시상 피질 편도체, 즉 이제 피지를 거치는 느린 경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른 경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 느린 경로가 의식적인 정보 처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감각 정보가 들어와서 시상을 거쳐서 피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편도체로 가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다. 이 잠재의식 자극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극을 제시를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극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협에 대한 반응은 피지를 거치지 않고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실험으로 암묵적 공포와 외현적 공포의 구분이 가능해졌다. 암묵적인 공포는 빠른 경로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외현적인 공포는 느린 경로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느린 경로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의식적인 공포 감정과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런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공포 영화에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중간에 어떤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중간에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불안, 공포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연구 결과와 여러 이론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포인트만 잡아서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전체를 커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적인 비의식적인 반응 과정과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감정을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는 불린의 연구, 이 가자니가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뇌 속에 정보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오늘날 의식에 관한 물리주의 대부분이 뇌가 정보 처리 장치이며 의식은 그중 가장 발달한 처리 기능의 결과라는 생각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의식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상정을 한다. 작업 기억은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작업 공간 혹은 이제 임시 정보 저장 시스템, 이런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이 실행 기능은 주의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주의가 강박계와 장기 기억 시스템에서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작업 공간에서 이 뭐 주의든 뭐든 어떤 주요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 기억에서 어떤 정보를 빼내오기도 하고, 강박계에서 이 감각 정보를 받아내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과 감각 정보와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통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이 작업 공간이 있다.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게 어쨌든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은 또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암묵적인 처리 과정에 의존을 한다. 그리고 작업 기억으로 들어간 모든 정보가 의식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작업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식적 경험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 작업 기억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 처리 이론에는 이제 고차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적어도 두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식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1차적 표상,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경험되는 고차적 표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랑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고차적인 표상 없이 저차적인 정보는 접근되지 않은 채 인지적 무의식에 남아 의식적으로 경험되지 못한다. 이 고차 이론의 변형된 형태들이 있습니다. 데니얼 데니스의 다중초안 이론, 마이클 가자니가의 해석 이론, 레리웨이 스크란치의 설명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역적 작업 공간 이론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정보 처리 이론의 또 다른 변형이고, 이 이론 역시 다양한 시스템이 인지 작업 공간에 접근하려고 경쟁을 벌인다고 주장한다. 주의가 그중 작업 공간에 들어갈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 실행주의와 작업 기억의 작업 공간만으로는 의식적인 경험에 충분하지 않다. 작업 공간의 정보가 뇌에 널리 방송되고 다시 작업 공간으로 되돌아오고 재방송을 거듭해야 한다. 이 이론에서 작업 공간에서 나오는 방송과 재방송이 현상적인 의식적 경험을 만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의식의 고차 이론과 비슷합니다. 단일 수준의 처리 과정만으로는 의식적 경험에 불충분하며 현상적 경험을 위해서는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고 언어 보고가 경험의 표지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 전역적 작업 공간 이론은 의식적 경험을 위해 그 경험이 생각이나 지각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정보가 작업 공간에 위치하고 재방송되기만 하면 된다. 이 방송의 일부로 고차적 표상이 만들어진다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 생각은 전역적 작업 공간 이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어떤 이론의 골격면에서는 이제 의식의 고차 이론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아래쪽에 설명한 차이점 정도가 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고차 이론이나 고차 이론의 어떤 변형들, 그리고 고차 이론과 이제 비슷한 전역적 작업 공간 이론, 이런 것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1차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이론은 자극의 자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자극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처리 과정의 일부로 자각이 일어나고 이 관점에 따르면 작업 기억, 고차 인지, 방송과 재방송 등은 단지 표상을 증폭시키고 경험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 경험 그 자체는 인지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 작업들과 독립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자각하지 못했고 보고할 수 없었던 의식 상태다. 그러나 이제 블락에 따르면 당신은 그것에 접근하기 전에도 현상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터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현상적으로는 의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멈췄을 때 우리의 이제 접근 의식이 그것을 이제 의식을 한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이고 현상적인 경험의 내용을 자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접근뿐이란 얘기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현상적인 의식은 1차적 상태의 직접적인 자각, 냉장고의 모터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런 현상적인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소리가 멈췄을 때 그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이 접근 의식, 그래서 이 1차적 상태의 인지적인 표상,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의 저자는 1차 이론보다는 이제 고차 이론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멈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현상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단기 감각 기억이다.
즉 감각 시스템은 정보를 몇 초간 전 의식 상태의 저장할 수가 있고 따라서 냉장고 모터가 멈췄을 때 주의가 전의식 감각 기억으로 향해 그 기억을 작업 기억으로 가져오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이 1차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이론과 9차 이론의 이제 큰 차이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자각이 있다. 이 이제 프로세스를 구분을 하죠. 반면에 이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도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 상태이다. 즉 접근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현상의식의 상태로 보는 그게 이제 1차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충돌이 이 분야의 주된 도전이다. 그리고 이 이론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뇌가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담 제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역시 이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이냐 아니면 현상의식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무의식적 처리 과정의 편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이론가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아마도 의식 분야에서 가장 힘든 작업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의 의견에 따르자면 무의식적 처리 과정을 그들은 현상적인 의식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증거들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이론을 지지하는 것 같다. 우리가 뭔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주의가 작업기억에 표상될 정보를 제어하며 정보가 의식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작업 공간에 표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보 처리 이론들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9차 이론은 이 작업기억, 이 작업 공간에서의 작업을 중요시 여기고 1차 이론에서는 이 작업 공간에서의 그런 것들을 전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는 이 고차 이론의 정보 처리 이론들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어떤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 감각 정보가 들어와서 빠른 경로, 느린 경로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 이제 경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라는 이 의식적인 경험에 이 감각 정보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억에는 이제 크게 의미 기억, 일화 기억, 그 다음에 뭐 안무 기억 등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의미 기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개념적 틀의 형태로 뇌에 저장한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사과 소스, 사과 주스, 사과 파이 등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등등. 그 다음에 첨단 기술 회사의 이름이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억들, 이게 의미 기억이고, 일화 기억은 개인적 기억 같은 겁니다. 개인적 기억, 예를 들어서 뭐 탕수육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있고 탕수육의 체에서 탕수육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일화 기억은 개인적 기억이고 이 일화 기억은 의미 기억에 의존하고 그 토대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무 기억은 저장하거나 접근할 때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기억인데요. 일화 기억이 의미 기억에 의존하고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은 모두 안무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공포와 불안 이 둘 다 의식의 특별한 형태인 자아와 연관된다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둘 다 자아와 연관된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안의 경험은 미래의 위협이 나 자신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방어 생존 회로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가 현재의 자극 그리고 그 자극이나 유사한 자극의 기억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그 사건이 나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공포를 느끼게 된다. 당신의 의식적인 경험은 개인적이다. 그 경험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 경험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주된 요인은 당신의 기억이라는 렌즈를 통해 경험되고 해석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화 기억은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시간 여행을 할 때 찾아가는 곳은 나의 과거거나 현재다. 이것들은 자아와 관련된다. 내가 바로 경험의 표상 일부인 것이다. 자아의 많은 부분이 암묵적이거나 무의식적이다. 그러나 1화 기억과 관련된 자아는 의식적인 자아,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측면의 자아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기 위해서는 1화 기억이 필요하다. 이 삶의 모든 중요한 경험은 개인적으로 경험되고 자기 자신과 연관된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이 인간과 비슷한 1화 기억 능력을 가진다면 그 동물은 자기 인식, 의식 역시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 외의 동물이 자아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확고한 증거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동물에게 잘해야 유사 1화 기억이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런 설명조차도 동물의 기억을 실제보다 더 1화 기억에 가까운 것으로 포장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의 저자의 의견대로 동물에게 1화 기억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기억이 없다라면은 자기 인식, 의식 역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인식, 의식이 없다라면은 이 인간이 느끼는 것 같은 공포와 불안의 정서적인 경험도 동물이 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계속해서 동물의 어떤 자동적인 반응, 비인식적인 그런 처리 과정에 의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인간과 같은 이 의식적인 경험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대로라면은 동물은 1화 기억에 대한 능력도 없고 자기 인식에 대한 의식도 없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암묵 기억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기억되지 않는 것, 그래서 저장이나 인출에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기억은 대개 의식적 내용으로 접근되기보다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우리 기억의 대부분은 암묵적인 형태다. 그래서 이제 HM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해마를 제거해서 의식적으로 인출 가능한 새로운 기억을 더 이상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의식에 필요한 어떤 기억을 형성하지도 못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가 있었고, 이것은 아무래도 이 암묵 기억의 각 유형이 그 자체로 별개의 뇌회로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앤델 털빙이 인식 상태, 자기 인식 상태, 비인식 상태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식 상태와 자기 인식 상태에는 외연 기억이나 의식적 기억과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미 기억이라던가 그 다음에 일화 기억 같은 것들이 이 인식 상태와 자기 인식 상태와 연관이 되는 거고요. 비인식 상태는 암묵 기억과 연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 의식은 의미 기억을, 그 다음에 자기 인식 의식은 일화 기억에 대한 지식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비인식 상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 없이 일어나며 이 상태에는 인지적인 접근도, 자각이나 주의도 일어나지 않으며 현상적인 경험도 없다. 그래서 의미 기억은 인식 의식에 의존하고 일화 기억은 자기 인식 의식에 의존하고 암묵 기억은 그냥 인식 상태다.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 책의 저자가 계속 설명을 했듯이 비인식 상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공포와 불안이라는 느낌 없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을 암묵 기억과 비인식 상태로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인 경험들, 불안과 공포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식 의식 혹은 자기 인식 상태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의미기억과 일화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구도로 설명을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EBS 방송 이 위대한 수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업기억이라고 불리는 정신적인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 의식적인 감정이 만들어진다. 작업기억에서 관련된 정보가 하나의 경험으로 통합된다. 1단계로는 시각과 관련된 모양, 색깔 정보를 시각 피질에서 하나로 통합을 하고 2단계적으로 작업기억은 사과에 대한 모든 기억을 합쳐서 다음에 사과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된다. 이 모든 기억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감정 스키마, 자아 스키마, 문화 스키마 등이 영향을 미친다. 감정 스키마의 경우 이 감정적인 자극을 처리하려면 감정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파충류다, 길다 같은 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 스키마가 필요하다. 감정 스키마는 일종의 기억으로 한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감정에 대한 기억 묶음이다. 이 감정 스키마가 정보와 통합돼서 의식적인 경험을 만든다. 그래서 파충류다, 길다 이런 정보와 이 뱀에 물리면 아프고 죽을 수도 있고 이 꺼림직하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정보들 요게 이제 통합이 돼서 의식적인 경험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 스키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마 하면은 그냥 기억들의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아 스키마는 생각의 주체인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 묶음이다. 자신이 연관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험한 감정이 될 수 없다. 작업기억에서 이 모든 정보들이 모인다. 그래서 이제 탕수육에 체했다. 그래서 탕수육에 대한 경험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것도 이제 나와 연관돼서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스키마도 이 단순한 이 탕수육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 혹은 뭐 색깔, 모양, 맛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나와 관련돼서 엮여서 기억을 만들고 그것이 통합돼서 다시 이 탕수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작업 공간에서 다시 합쳐서 작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감정 스키마, 자아 스키마뿐만 아니라 문화 스키마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포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 똑같이 공포의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 위험은 만국 공통이고 각 문화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거를 공포로 받아들이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거를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화 스키마가 있는데 이 역시 이 자아 스키마와 함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전두엽 피질과 작업 기억이 인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려는 것들, 뭐 실제 이제 그런 두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치료에 대한 접근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불안에 대한 치료제들이 전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빠른 경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인 생리적 반응을 제어하는 이 피질 하부회로 빠른 경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동물의 행동에 근거한 약물 개발, 행동과 심리를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느린 경로가 존재하는지 확실하지가 않고, 즉 이제 의식적인 경험을 통해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지 확실하지가 않고, 인간은 이 1번과 2번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물 쥐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1번에 근거한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2번은 해결하지 않은 채 1번만 다루는 그런 치료제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들에 대한 공포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나 불안 같은 정서를 동물에게서 물려받지 않았다. 우리가 동물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위협을 감지 반응하는 메커니즘일 뿐이다.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유기체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고
의식이 없는 유기체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어렵긴 한데 굉장히 내용이 풍성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고 굉장히 이제 주요한 신경과 관련된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주요한 골자에 있어서는 뭐 이제 틀린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서 세부적인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뭐 약간의 틀린 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주요한 골자를 이해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